아까 말씀드렸던 제약바이오에서 리오프닝 플러스 제약바이오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리오프닝 종목들도 좀 관심을 갖는데 코로나 이전에도 성장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주춤했던 애들이 저는 진정한 리오프닝이라고 보거든요. 자, 지금의 시대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이제 가난해지는 인플레이션 시대라 이제 불리고 있잖아요, 요즘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 투자자분들이 그러면 이제 현금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주식도 뭐 가상화폐도 부동산도 뭘 하기에 좀 애매한 거죠. 다 뭐 떨어지고 있고 하니까. 근데 또 현금을 가만 놔두면 현금 쓰레기라고 하고 현금으로 뭘 하려고 하니까 어디 갈 데도 없고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현금? 이게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지금 처한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네. 투자를 계속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평균값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은행에 넣어놓으면 손해 안 나요. 은행 이자 1%를 배불리 받으면서 손해 안 나요. 근데 실제로 배불리라는 말에서 쟤 빈정대는구나 라는 생각 들지 않았나요? 맞잖아요. 1%가 배부른가요? 배 안 불렀단 말이에요. 그냥 거의 원금 보존 수준이에요. 1억을 넣으면 1년에 100만 원을 주겠죠. 100만 원으로 인생이 전혀 바뀌지 않아요. 1억으로 100만 원이면 한 달에 8만 원이니까 뭐 맛있는 거 저녁 한 끼 먹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 상승을 이겨내는 방법은 투자밖에 없어요. 은행금리 이상의 수익률을 주는 투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투자를 하려고 했더니 투자는 손실이 나잖아. 거기서 포인트는 그거예요. 투자는 손실이 나는 게 당연하다니까요. 손실이 나는 시기도 있고 이익이 나는 시기도 있는데 그게 누적적으로 합산돼서 평균적으로 은행금리보다 높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또 이런 반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 그러니까 나는 손실 나는 시기를 피하고 이익 나는 시기만 하면 내 이익이 은행금리보다 훨씬 높아지는데 굳이 내가 손실을 왜 나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운동선수가 그것도 탑클래스 운동선수예요. 세계 올림픽 금메달을 노릴 수 있는. 근데 올림픽 금메달을 노릴 수 있는 선수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아요. 이번 올림픽 시즌은 내가 안 될 것 같다, 메달. 그럼 안 나가고 4년 후 메달을 노리겠습니다. 자기 컨디션이 좋을 때만 나가고. 이런 선수가 있을까요, 한 명이라도? 절대 없을 거예요. 절대 없습니다. 무조건 죽어라 해서 못 따더라도 메달을 못 따더라도 나갔죠. 따면 좋은 거고 못 따도 또 경험에 대해서 그 다음에 딸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주식시장에서의 참여가 딱 그렇다고 봐요. 주식시장에서 우리는 금메달만 따려고 또는 이익만 내려고 한다고요? 마치 운동 경기에서 나는 1등 할 때만 나갈 거야랑 똑같은 거 아닐까요? 여러 번을 나가서 한 번 1등 할 수도 있고 그게 누적이 돼서 자기 인생 중에 메달을 한 번 또는 2번 딸 수 있는 거지. 나는 메달 딸 컨디션에만 나의 라이벌들이 안 나올 때만 나가야지. 이거랑 저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럴 수도 없고 말도 안 되고 그럴 확률도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즘에 요즘 투자하면 손해만 보는데 나는 최저점 찍고 나서 손해 절대 안 보는 수준에서 들어올 거야. 설마? 그러면 코로나 지나고 2020년 4월에 들어오신 분들 2020년 4월에서 2021년 7월까지 매달 이익만 나셨나요? 절대 안 그랬을 것 같은데 그때는 왜 인버스 사서 손해났고 그때는 왜 엄한 종목 사서 상장 폐지당하고 지수가 1년 3개월을 올랐단 말이에요. 2020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년 3개월을 올랐어요. 그 시기에 지수가 1400에서 3300까지 2배 이상 거의 2.5배 올라가는 그 시기에 과연 여러분들의 계좌가 2.5배, 5배가 났냐고요. 만약에 안 났다면 왜 안 났을까요? 그 전에 상승장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전에 상승장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죠. 왜 힘들어 하실까요? 하락장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하락장 경험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심지어 1년 동안 25% 벌써 겪었어. 벌써 겪었으면 뭐 한 5% 10%만 참으면 이제 또 좋은 장 오면 이 하락장 경험도 겪고 또 상승장에서 큰 과실을 얻을 수 있는데 굳이 요즘은 투자하면 손해가 나니까 난 안 하고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물가 상승을 이겨내는 방법은
일단 투자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행 금리보다 물가 상승률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연히 투자의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어디에 투자하는지는 제가 주식 전문가니까 주식에 투자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부동산 전문가분들은 나와서 부동산에 투자하라고 말씀을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은 결국은 그 투자 대상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부동산과 주식의 선택 차이는 명확해요. 투자 대상을 구분하는 3원칙이 있어요. 유동성, 안정성, 수익성, 이 세 가지거든요. 예를 들어 현금은 유동성은 100%죠. 네. 돈은 돈이니까. 수익성 빵원이죠. 안정성도 100%예요, 현금은. 그렇죠. 현금은 그냥 현금이잖아요. 원금 보장이에요. 99%좀 되지 않을까요? 강도가 더 있어요. 누가 훔쳐가니까. 그래서 현금은 수익성만 제로고, 수익성은 제로고, 나머지는 100%예요. 네. 그래서 가장 안전한 거 좋아하는 분들이 현금을 항아리에다 숨겨놓는 거예요. 은행도 못 믿겠는 거지. 그냥 항아리에다 숨겨놓는 거예요. 밭에다 숨겨놓는 거예요. 하지만 수익성을 좋아하는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야, 현금을 갖고 있네 쟤는, 뭐 이런 거죠. 그 현금이 조금이라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 우리는 은행이라는 이제 또 투자 대상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은행도 어떻게 보면 투자예요. 다만 위험 프리미엄이 없는 무위험 수익률만 주는 곳이 은행이죠. 그 은행은 무위험 수익률만 주는데 무위험 수익률이 1%래. 그러면 현금보다는 수익성이 있어요. 1%가. 안정성은 현금보다 좀 떨어지죠. 은행이 망할 수도 있으니까. 유동성은 현금하고 똑같아요. 바로 돈으로 찾으면 되니까.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러면 투자의 양대산맥인 부동산과 주식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안정성? 부동산이 좀 더 안정적이에요. 제가 보기엔. 네. 부동산이 좀 더 안정적이에요. 회사는 망하면 빵원이 되잖아요. 네. 상장 폐지. 토지는 또는 아파트는 빵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더 안정적이죠. 안정적이라는 얘기는 수익성은 주식이 더 높을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왜? 그게 다르다면 부동산이 안전하고 수익성이 훨씬 높다면 모든 사람이 부동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주식시장이 열리고 있다는 얘기는 수익성은, 평균 수익률은, 누적 평균 수익률은 주식시장에 더 준다는 얘기예요. 더 주는 거 어떻게 알아? 우리는 방금 봤잖아요.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은 1년에 2배, 3배, 4배, 5배, 10배까지도 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아파트가 1년에 10배 오르는 아파트 갖고 와보세요. 제가 당장 시가로 살 테니까. 1년에 10배 오르는 아파트 없잖아요. 근데 주식은 1년에 10배 오르는 주식 있잖아요. 그게 제가 말하는 평균 수익률이에요. 더 위험하지만 수익률은 높을 수 있죠. 네. 황금성은, 유동성은 당연히 주식이 높죠. 주식은 팔면 이틀 있다 돈을 주죠. 내가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팔 수 있어요. 근데 아파트 또는 토지는 내가 오늘 팔고 싶다고 해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한 달, 2달, 1년이 걸릴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 대상을 선택할 때 위험성, 안정성 또는 수익성 이런 걸 고려하면서 내 스타일이 어느 게 맞는지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무사님은 주식 투자를 위주로 하시니까 세무사님한테 만약에 종잣돈 한 5천만 원 정도 있다면, 세무사님 오늘 여러 섹터들 말씀해 주셨는데 좀 어떤 섹터들에 좀 분산 투자를 해서 담을까요? 5천만 원 5천만 원이 있다면 네네. 저는 한 3개에서 5종목 정도를 사고 싶어요. 네. 그럼 5종목이라고 하죠. 5종목이라고 한다면 일단 1,000만 원씩. 네, 1,000만 원씩 5종목. 왜냐면 그건 너무 당연한 게요. 네. 5천만 원을 5종목을 사는데 한 종목에 4,500을 살면 그냥 몰빵 투자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5천만 원을 1,000만 원씩 5개. 그러면 저는 일단 그중에 반도체는 하나 넣고 싶어요. 반도체.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네. 반도체를 안 사면 소외를 받을 때가 있어요. 네. 이게 반도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안 가는 것 같아요 해도 진짜 움직일 땐 또 막 혼자 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내가 없으면 소외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패시브 펀드들은 당연히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거고요. 그렇죠. 심지어 액티브 펀드들조차도 삼성전자의 비중 또는 반도체 비중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는 우리나라 투자자라면 5종목 중에 하나는 반드시 들어갈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눈 감고 삼성전자를 사도 되는 시기, 또는 소부장 중에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반도체는 우량한 종목이 많아요. 퍼가 뭐 한 15, 10 정도인데 매출액이 막 거의 50%씩 상승하면서 영업이익률이 뭐 한 20%, 25%, 30% 이런 애들이 꽤 있어요. 그럼 그런 애들 중에 좀 괜찮은 소부장들 한 5천억, 1조짜리 애들 사지면 꽤 있습니다. 반도체 하나. 그 다음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자율주행. 자율주행 쪽은 저는 좀 중소형주에서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소형주에서 좀 기술력이 있는 애들, 또는 테슬라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애들, 뭐 또는 애플카랑 관련이 있는 애들,
뭐 이런 애들 쪽으로 또는 AI 쪽, 카메라 모듈 쪽도 다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 중에 좀 기술력이 계속 이미지가 나오는 애들, 어떤 자율주행 이야기가 나왔을 때 선도적으로 치고 가는 그런 종목들을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로봇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로봇도 산업용 로봇 쪽보다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휴먼 로봇이나 또는 서비스 로봇 쪽, 그리고 특히나 삼성전자 또는 LG전자 또는 현대차 또는 테슬라봇 이런 종목들하고 이런 기업들이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또 움직임이 같이 나오는 애들 이렇게 좀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 아니, 5개는 2개죠. 그러면 이제 하나를 본다면, 아까 우주항공 방사는 저는 5개 안에는 좀 넣을 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한 8개, 10개 정도 안에 들어가도. 그래서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약바이오에서, 리오프닝 플러스 제약바이오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리오프닝 종목들도 좀 관심을 갖는데, 제 논리는 코로나 이전에도 성장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주춤했던 애들이 저는 진정한 리오프닝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여행이나 뭐 항공 이런 애들은 코로나 이전에서 저는 성장 산업이라고 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위축된 소비가 활성화될 수는 있어도 정말 좋은 기업으로 거듭난다고 저는 아까 말씀하신 미용 바이오 쪽인 것 같네요. 네, 근데 미용 바이오 이쪽은 코로나 이전에도 정말 성장 산업이었고,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주춤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다시 또 우리는 마스크를 벗는 시기이고, 미용하고 또는 성형 또는 치과 뭐 이쪽에 이제 관심을 둬야 되는 시기이니까 그쪽 제약 바이오, 그럼 그쪽 제약 바이오는 매출이 좀 올라가면서 영업이익률이 높은 종목들을 찾는 게 맞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 4개가 있고, 이제 마지막 하나인데요. 마지막 하나는 오늘 언급 안 한 종목을, 업종을 그래도 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아직 언급 안 한. 엔터를 좀 보고 싶어요. 근데 엔터를 보는 이유는 사실은 하이브의 악재가 나와서 어저께 뭐 하이브 막 20%씩 빠졌죠. 그래서 거의 뭐 10조짜리였는데 지금 6조까지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뭐 하이브가 우리나라의 엔터 산업의 시총 대장주긴 하는데, 우리나라 엔터의 모든 것이라고 하기에는 우리나라 엔터 산업이 많은 발전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엔터 산업이 지금 요즘 좀 주춤하고 있더라도 한류에 대한 믿음은 계속 가고 있는 게, BTS가 아니더라도 기획 3사의 주가 움직임, 하이브가 20% 빠졌지만 기획 3사의 주가 움직임은 아직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뭐 JYP, SM, YG, 기획 3사 같은 종목들 연구 좀 해보시고, 또는 J컨텐츠나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CJ ENM 같은 컨텐츠 업체들도 사실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계속해서 나오니까. 지금 오징어 게임 2도 또 나온다고 하고, 또 뭐 종이집 한국판도 나온다고 하고, 계속 좀 그런 이슈가 되는 관련작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또 간간히 해외 영화제에서 계속 수상을 하면서 한국 콘텐츠의 저력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5번째는 좀 재미있게 오늘 말씀 안 드렸던 업종의 엔터주를 일부러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반기 증시, 이제 투자 포인트 및 변수만 좀 한번 점검해 주신다면? 그 2가지인 것 같아요. 이거는 연초부터 지금까지예요. 연초 1월, 2월, 3월 달에도 가장 큰 이슈는 러시아 전쟁과 금리 인상이었고요. 지금 오늘 시점에서도 가장 큰 이슈는 러시아 전쟁과 금리 인상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2가지를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2가지는, 그런데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걸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뜻이냐면, 정말 러시아가 이런 말씀 뭐 입에 담고 싶지도 않지만 최악의 경우 뭐 헥헥거리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면 어쨌든 이런 장기전도 결국은 끝나는 게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때문에 에너지값, 식량값이 올라서 그게 인플레이션에 직격탄을 준 거라면, 어쨌든 러시아 종전은 인플레이션에 훨씬 긍정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꼭 그 2가지가 아니더라도, 꼭 물가 인상 차원이 아니더라도 산업의 전반적인 측면에서도 분명히 악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인플레이션 자체가 우리가 보통 SE 공포,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경제학적으로 사실은 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은 사실은 다른 개념이에요. 인플레이션은 뭐냐면 수요가 증가하면서 GDP가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스태그플레이션은 뭐냐면 공급이 줄어서 GDP는 줄어들고 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수요 공급 곡선을 그리면 좀 확실한데, 제가 만약에 스케치북 있으면 그렸을 텐데, 그래서 수요 공급의 차이는, 수요가 늘어나는 인플레이션은 나쁜 인플레이션은 아니다. 우리 돈도 많아지고 월급도 많아지면서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공급이 줄어드는 인플레이션은 우리의 경기는 위축이 되면서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서운 SE 공포인데요. SE 공포가 나온
가장 큰 이유가 러시아 전쟁 때문이에요. 러시아 전쟁 때문에 공급, 지금 우리가 어찌 보면 가스를 많이 써서 또는 석유를 많이 써서 유가가 올라간 게 아니고 가스가 올라간 게 아니고 또는 우리가 밀을 많이 먹어서 밀값이 올라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공급을 안 푼다고 하니까 올라가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게 공급 측면이고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러시아의 종전은 공급 측면에서의 물가 인상을 조금 해소시켜주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도 조금 잦아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건 수요 측면이에요. 그럼 수요 측면으로 우리가 좀 돈이 많이 풀려 있으니까 물가가 올라갔다라고 보는 수요 측면의 인플레이션은 당연히 금리를 올리면 잡히는 거예요. 그걸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는 건데 금리가 올라가도 물가가 안 잡힌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금리를 못하러 올려. 물가를 잡으려고 올리는 건데. 그럼 결국은 하반기의 포인트는 러시아 전쟁이 언제 종전인지, 그 다음 금리 인상의 속도가 과연 물가를 잡을 수 있는 수준인지, 이 두 가지가 너무나 가장 큰 포인트죠.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간은 우리 편이다. 왜? 러시아 전쟁은 끝나겠죠. 무슨 5년, 10년 계속 가진 않을 테니까. 끝나겠죠. 언제 끝나는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 물가 인상은 잡히겠죠. 언제 잡힐지 모르지만 금리를 올릴수록 물가는 잡힌다니까요. 그러면 시간은 우리 편 이라는 생각을 갖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망간다는 건 나 올림픽 안 나가고 내가 금메달 따는 거 확실할 때 나갈래니까 도망간다기보단 조금씩 더 이런 하락장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내가 여태까지 매매자였는지 투자자였는지 내 종목들은 투자 종목이었는지 매매 종목이었는지 계속 고민해 보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어떤 포트폴리오 운영 전략인지 이런 공부를 계속 하면서 준비를 해나가신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큰 기회는 결국은 위기 이후에 온 건 그래프가 보여주잖아요. IMF 이후에 지수가 따따블이 났고 또 밀레니엄 파동 이후에 다시 1000포인트를 찍었고 글로벌 금융위기 890에서 다시 1년 반 만에 2200을 찍었고 코로나 위기 1400에서 다시 3300을 찍었거든요. 그럼 지금이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위기라면 이 위기가 끝나면 굉장히 큰 위기 찬스가 오는 건 너무 당연하죠. 시간이 우리 편의 측면에서 미국의 중간선거가 11월이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그렇죠. 아무래도 그 전쯤에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물가를 어느 정도 잡아야 되는. 그렇죠. 가시적인 무언가를 보여줘야겠죠. 왜냐면은 결국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 나라가 경제 정책을 펼치는 거는 국민들이 우리 행복해 요즘에 돈 걱정 안 해 이런 거거든요. 근데 당장 미국이라고 막 주가가 막 떨어지고 물가가 막 올라가 있는 상태를 좋아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주가도 안정시키고 또는 물가도 잡는 그런 처방들을 계속 내릴 수밖에 없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시대 세무사님께서 20대로 돌아가신다면 지금 당장 좀 어떤 걸 준비하겠다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자만스러운 말씀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다시 태어난다면 또는 내가 어렸을 때로 돌아간다면 이런 생각을 별로 해본 적 없고요. 또 한다 하더라도 원래 살았던 대로 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찌 보면 약간 정답에 가깝게 정답이라는 건 그냥 내가 그 순간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20대에 저는 군대를 갔어요. 그리고 28살에 제대를 했어요. 29 초반에. 그리고 그 군대 가기 이전에 저는 당연히 이런 경제학, 회계학 이런 공부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군대에서 계좌를 터서 군대 제대하고 주식으로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큰 돈을 벌었고, 지금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경제학, 경영학 공부를 하고, 주식 계좌를 터서 주식으로 큰 돈을 버는 그 과정이 저한테는 베스트였을 것 같아요. 베스트로 준비를 하고 살았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건 없고요. 다만 이제 저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주식에서의 스페셜리스트? 그러니까 저는 주식에서는 멀티플레이어라고 봐요. 주식 전체에서는. 무슨 뜻이냐면 주식시장에서 제가 차트 매매도 하고 또는 재무제표 중장기 투자도 하니까 주식에서는 멀티플레이어인데 재테크 분야에서 좀 멀티플레이어가 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여러 자격증들, CFP 자격증이나 펀드 매니저 자격증 또는 부동산 공부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 공부한 거에 비해서 제가 어떤 이런 과실들은 주식에서만큼 못 얻었거든요. 특히 가장 아쉬운 부분은 제가 부동산 대학원 다닐 때가 이제 한 금융위기 직후였던 것 같아요. 제가 2009년
요 정도의 부동산 대학원을 갔었거든요. 2008년, 9년. 그러니까 이제 금융위기 직후니까 부동산 시장이 완전 죽었었어요. PF도 다 죽고. 근데 제가 부동산 공부를 했던 이유가 시행 공부를 하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쪽에서 제가 좀 시행 같은 거를 그 40대 초반, 요때 좀 공부도 하고, 주식의 이런 투자 경험으로 부동산에서 좀 크게 한번 투자를 해보고 시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욕심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건데, 그때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시행이 다 셧다운이 됐었어요. 은행에서 PF 대출 하나도 안 해주고 뭐 시행사들도 다 망하고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졸업하고 한참 있다가 이제 다시 또 시행이 살아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워요. 제가 만약에 20대에 가서는 주식을 20대 그대로 할 것 같은데 다시 한 30대 후반 이렇게 가서 주식으로 큰 돈을 번 상태의 30대로 다시 간다면 부동산 쪽에서 좀 주식만큼 좀 한번 시도도 해보고 성공 투자를 한번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제 인생 전체에서. 네. 자, 마지막 시청자분들에게 뭐 응원의 말씀 한마디만 좀 해주신다면. 되게 식상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책에 썼던 문구이 기억이 나네요. 책에 쓴 것도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 체인지라는 알파벳에서 안 웃는 거 보니까 모르는 말인 것 같은데요. 알 수 있죠. 언제나 진행자는 중립을 지켜야 되니까요. 아나보다. 또 우리 근데 구독자분들은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되게 멋진 말이다 이렇게 반응을 할 수도 있거든요. 체인지라는 말에서 그거 아니지? CHAN GE에서 그 체인지에서 G를 C로 바꾸면 찬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기회 같은 거, 변화 같은 거 그런 걸 좀 두려워하지 마시고 잡아야죠. 이런 변화들을 잡아야죠.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어찌 보면 제 주식 투자 인생 또는 우리나라 주식 역사에서 지금 한 5번째, 6번째 되는 1년 동안에 25%, 30%, 삼성전자가 35% 1년 반 만에 빠진 거는 우리나라 역사상 한 5번째 정도의 위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빠지면 4번째, 3번째까지 올라갈 수 있는 위기. 아까 말씀드렸죠. IMF 때가 제일 큰 위기였고, 뭐 그다음 글로벌 금융위기, 그런 정도인데 거기까지는 안 가리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지금 현재로도 한 5-6번째 정도의 위기인데 늘 위기 다음에는 변화가 오고 기회가 오니까 여러분들이 좀 계속 힘들다만 하지 마시고 좀 긍정적으로 도전하셔갖고 큰 성과가 나오는 날까지 좀 버텨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저는 세무사님께서 체인지 얘기할 때부터 바로 사실 알았는데 설마 그 식사 편집해! 그걸 할까 싶었는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의 장에서 뭔가 부자가 돼. 그러면은 이 체인지와 찬스는 제가 어떤 좋은 말씀을 드리려고 했다기보단 한번 큰 웃음을 주기 위해서 그냥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웃음을 한번 웃으시고 많은 분들이 이 변화 속에서 뭔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찬스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이제 마지막은 식상함을 주신 오늘 만남의 손님은 이정규 세무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